지난 1월 달에 있었던 2030 세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였는데 삼성 이상의 30대 미만 인재들이 나왔죠. 저 중에서 5성이 3분이 나왔어요. 5성이 3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연봉 억이 됐다는 얘기에서 월억남 월억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30대 미만이 20대가 대단하죠. 네. 2021년 6월 15일 2시 선능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콕 프론티어 중에 탑 프론티어입니다. 송가명 인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 미팅 또는 지방 특강을 주로 다닙니다. 지방에 일주일에 거의 2개 정도, 평균 2개 지역 센터가, 커뮤니티 센터가 열리니까 최소한 커뮤니티 센터가 오픈을 하면은 제가 가서 오프닝 특강을 해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남원을 다녀왔는데 싸움이 났어요. 큰 소리가 막 났어요. 난감해 죽을 뻔했습니다. 호텔에 방역수칙 때문에 호텔을 빌려서 큰 호텔을 빌려서 했는데 왔어요. 2시 시작인데 1시쯤 오셨는데 이미 선착순 마감이 돼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니까 밖에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빨리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더 많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anyway 콕플레이는 코로나 이후에 더 잘 돼. 뭐 그런 얘기 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사업은 운이다. 공감하나요? 네.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의 기술과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운때가 안 맞으면은 사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KOK 재단의 임원들이 이해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2019년 9월 달에 글로벌 오프닝을 했죠. 그래도 오프닝 하기 전에 약 7개월간을 중국에다가 시범 테스트 사업을 먼저 했어요. 네, 테스트 사업을 하고 이제 한국입니다. 첫 번째 뭐죠?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코로나가. 자, 코로나는요, 모든 사업을 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요. 외려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이죠. 예, 거기에 힘을 입었어요, 또. 커지면서 콕플레이가 뜻하지 않게 2018년 6월 29일 날 오사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때 모든 나라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사인하셨어요. 말로는 암호화폐는 사기고 도박이다 그래 놓고 오사카 공동 성명서에 뭐라고 사인을 했느냐. 네. 우리는 암호화폐가 국제금융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세계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IFRS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이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작년 6월 30일부터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 다 똑같아요. 예, 전 세계가. 특히 G20, OECD 국가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실사에서 법제화 제도화가 안 돼 있다면 국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도록 돼 있어요.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부랴부랴 민주당 의원들 다니면서 로비해가지고 특검법이라는 것을 작년 3월 25일 날 재정 공포를 했죠. 올해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죠.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커진 데다가 이게 법제화.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게 돼 있는데 과거의 안전자산은 국채하고 금 뭐 이런 거였는데 원자재 이것이 금값은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으로 몰려 들어가서 전체적인 불장이 시작이 되는 거. 방송을 재단 임원들께서 보신다면은 당신들의 노력이 제일 컸습니다. 또 그 못지않게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고 가꾸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우리 프론티어들의 올바른 노력들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제대로 설계된 토큰이어 커뮤니티 파워. 여기가 탄생이 된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의 사업 배경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많이 좌우를 했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잠식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지금의 앞으로의 역사는요.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바뀐다. 신기하게도 절묘하게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을 짓밟거나 압박을 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가야 되는 10년 뒤에 환경을 땡겨준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건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비대면 언택 산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생각하는 거, 밥 먹는 거, 행동하는 거,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것까지 모두가 코로나 이후의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고 계세요? 네.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요, 전 세계 1000조 원 이상의 시장 환경을 갖고 있고 매년 20% 이상 성장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대부분 오프라인이었는데 스마트폰, 포노사피언스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인간은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다. 스마트폰이 하나의 장기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00%, 300% 이상 성장을 하고 말고, 그리고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드론, 비트코인, 소셜미디어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소시민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인터넷 혁명이었잖아요. 그것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었다라기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관련이 있었지, 그것을 나의 부를 창출하는, 나의 소득을 만드는 원천으로 삼지 못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마찬가지일 거냐? 아니에요. 딴 건 몰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무조건 배척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아니요. 거꾸로 안 변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수없이 많은 성공학 강의라든가 미래 예언론자 아니면 환경에 대한 변화들을 수없이 TV에서 좋은 방송에서 많이 듣잖아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정작 알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다 알아요, 우리. 근데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나마 여기 오신 분들 다행스럽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요, 뭐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뭔가 좀 편리하게 화폐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초의 화폐는 물물 교환에서 조개 껍데기, 인류 역사 최초의 화폐가 조개 껍데기, 그다음에 돌 같은 것도 돈으로 썼죠. 그리고 동전 같은 게 나왔고, 종이돈, 지전이 나왔고, 신용카드가 나왔고, 이제 신용카드마저 포노사피언스, 핸드폰, 스마트폰에 넣어 갖고 다니고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서 암호화폐로 넘어간다는 것은 쭉 그래 왔던 것처럼 뭔가 기존의 화폐가 불편하거나 새로운 개선점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왔다. 이건 읽어내실 수 있죠? 공감하시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맨 앞에 앉으시면 해필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고 싶어서 당하고 싶어서. 질문을 당하고 싶으셨어요. 이거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네, 미국에 좀 살았어요. 여기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암호화폐가 왜 생겼죠? 기존의 화폐가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개선할 될 점이 있으니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왜 생겼죠? 뭔가를 개선하거나 뭔가를 개혁을 해야 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생긴 거예요. 예.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존의 화폐는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돈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신뢰가 어긋났어요. 돈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몇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 전달의 수단,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전달의 수단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저장돼야 돼요. 가치 저장의 수단이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되는데 가치 전달의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치가 보존되지가 않아요. 왜? 돈이든 제품이든 상품이든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 예. 이것 때문에요.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유령 같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을 했느냐? 200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4대 은행, 전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리만 브로더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신용이 없어도 무조건 돈을 빌려줬어요. 집값의 거의 100%를.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부실화되면서 파산을 해요. 빚 때문에 망했던 회사고 빚 때문에 미국이 망해가고 전 세계가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빚으로 망해가던 나라를 빚을 내가지고 땜빵질을 합니다. 빚을 낸다는 건 뭐예요?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려면 FRB라고 하죠. 거기 갔다가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달러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고 풀어내니까 달러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자, 기존의 화폐, 우리의 원화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달러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화폐는 어디서 발행을 하죠? 중앙정부, 중앙은행. 예. 그러면은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자기네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찍어내고 발행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 중앙정부가 손을 못 대고 간섭을 못 하도록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도록 탈중앙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한 문제예요. 이 탈중앙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여기에 의한 산물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중앙화 화폐는 어떤 거냐? 공급량이 무한정인 거. 탈중앙화 화폐는 어떤 거냐? 공급량이 유한한 거. 금과 같은 거. 이것을 가지고 경화라고 하고요. 공급량이 무한한 법정화폐를 가지고 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공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공부하기 위해서 책 한 권만 사 보시면은 돈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이든지 다 나와 있어요. 깊숙하게 들어가느냐, 좀 짤막하게 들어가느냐, 그 차이죠. 어떤 책이든 돈의 역사가 다 나와요. 돈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선 돈의 미래를 죽어도 모릅니다. 왜? 그 나라, 그 개인, 그 상품, 그 기업의 과거는요, 미래를 투영하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고선 역사를,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다. 근데 작금의 상황은 뭐냐? 10년이 지났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덜란드는요, 연금, 기금, 국가까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그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가 정답이에요. 암호화폐는 10년이 됐지만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거 예전에 루키였는데 이제 조금 에이스로 좀 발전할 것 같아 라고 새롭게 재조명되는 시기가 코로나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신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은행에서 커스터드 서비스. 돈을, 법정화폐를 예금, 적금을 받고 이자를 줬는데 지금은요, 암호화폐를 미국에서도 허가냈어요. 한국에서도 시작했고요. 암호화폐를 수탁을 합니다. 그럼 이자를 줘요. 이런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대세론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화폐로서의 내재 가치 없다.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인정하는 건 있어요. 자산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화폐 두 가지 기능이 하고 있죠. 하나는 가치 교환의 수단, 하나는 가치 저장의 수단. 자산은 가치 교환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놈이 가치 전달의 수단까지 돼버린다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휴대가 간편하고 쪼개 쓸 수 있고 결제 기능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한국은행도 달라지죠. 예. 이러한 시그널을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인생 역전의 기회다. 하지만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사기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분별해내는 게 돈을 지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냐. 그러려면요, 요 육하 원칙 중에 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누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그 토큰, 그 코인을 만들어냈느냐. 자,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세상의 99.9%는 다 사기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방송에 대고서. 남의 사업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 진짜 그렇게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됐잖아요. 왜? 이 단순한 원칙에 위배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사업을 만든 사람, 경영진들, 운영진들의 실체와 정체가 정확하냐. 저 사람들이 만일에 내 돈을 사기쳐먹고 도망을 갔다면 내가 잃어버릴 게 많은 건지 저 사람이 잃어버릴 게 많은 건지 그걸 계산해 보세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하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실체와 정체가 정확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느냐를 꼭 따져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통계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사기였던 대다수? 아니요. 거의 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사업들이 다 사기로 끝났어요. 그 사람들을
그 사업을 만든 사람들의 실체나 정체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사기 쳐먹고 도망가면은 잃어버릴 게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얼마 넣으면 얼마 나와. 오히려 사기 안 당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사람들이 만든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중국은요, 지금도 하루에 100개 이상의 스캠 사업들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림 좋은 거, 무지개 빛 그림, 희망, 이런 거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네트워크, 다단계, MLM 방식으로 하느냐. 물론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방식, MLM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싸잡아서 그냥 다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린 다단계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방식 중에서 리퍼럴 마케팅인데, 자, 하나로 보자고요. 자, 네트워크 방식은 뭐죠? 내가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비자한테 어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필한다고 해서 내 제품이 팔려나가거나 브랜드화 된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광고비만 작살내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은 네트워크로, 방판 다단계 방식으로 네가 이것을 써보고 괜찮으면 주변에 전달을 해줘. 그러면 내가 광고비 가지고, 유통마진 가지고 니한테 보상을 줄게. 수당을 줄게. 이게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성 유저, 진성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무슨 거래소니 뭐니 해서 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는데, 그 거래소에 유령이 와서 거래를 하나요? 아니, 왜 100개 계정, 60개 계정, 40개 계정을 왜 권장을 하죠? 그것도 아바타, 유령을, 가짜 계정을 권장을 합니다. 뭐예요? 돈 집어넣어라. 돈 집어넣어라. 다 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언론에 터지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맨날 나오고 70명 출국 금지 당하고, 제가 작년 8월에 그 사업 나올 때부터 이 방송에 대고서 얘기했어요. 제발 그런 거 손대지 마세요. 그 사업 작년 8월에 나왔거든요. 네. 제발 손대지 말라고.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요. 왜? 600만 원 넣으면은 1800이 나오는데 눈이 뒤집어지지. 여러분들께 제가 안정성이 우선이에요? 수익성이 우선이에요? 그럼 100% 말은 안정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눈은요, 수익성이 돌아가 있어요.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탐욕. 그것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거래, 트레이딩하고 재정거래 잘하는 로봇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으면요, 절대로 다단계 네트워크 안 합니다. 지만 돈 벌어요. 근데 큰 돈이 있어야 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관 투자자를 받든지. 예? 왜? 성능만 검사해주면 기관 투자자들, 큰 손들 돈 줘요. 그런데 큰 돈이 들어오면요, 트레이딩과 아비트레이션은 보세 움직임이 둔해져가지고 더 수익률이 안 나와요. 게다가 각 메이저 거래소에서 자체 재정거래팀, 트레이딩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어디 남 줄 게 있어요. 지네 먹기도 바쁜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채굴기를 개발을 했다고? 비트코인 채굴기, 파일코인 채굴기? 전 세계 최고라고? 왜 다단계로 팔아요? 지만 채굴하고 지만 돈 벌지. 채굴기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번대. 그거 기관 투자자 갖다 주면요, 채굴기 성능 검사시켜주면은 기관 투자자들 돈 벌라고 돈 집어넣습니다. 왜 다단계로 수당 줘가면서 채굴기를 팝니까? 차라리 OEM으로 납품을 하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 이것만 아셔도요, 여러분들 정말 돈은 못 벌어도 돈은 까먹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개가 MLM 마케팅으로, 또 어떤 마케팅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반드시 리워드 플랜의 사기성, 어떤 조건, 함정, 락,
허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바꿀 것입니다라는 기치를 걸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일 궁금하신 게, 자, 이 사업이 진짜 사업이냐? 진짜 사업이라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심정으로 오셨을 거예요. 맞죠? 맞죠? 예, 진짜냐 가짜냐를 검증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를 검증하는 기준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가 받는 수익의 보상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확실하면 돌려막기가 아니라는 것만 내가 이해를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세간에서는 콕플레이를 검색하면은 조금 그 안티성 글이 나와요. 그 글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겁니다. 콕플레이는 100%, 120% 사기다. 왜 사기냐?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나와서 그 보상을 충당하느냐? 그러니까 100% 돌려막기 폰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식대로 전통적인 사고에서 이 사업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는 사업이에요. 거꾸로. 기존의 사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앉아서 재난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경영의 신 피터 드러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바꾸겠다,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구글을 이기겠다, 넷플릭스를 뛰어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구글과 넷플릭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걔네한테 밟혀 죽어요. 걔네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저건 사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보거나 한 번이라도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스터디에 참여를 한다면은 이거 내가 생각이 다르네? 이거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말고요.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저는 그들이 안타깝지가 않아요. 왜? 세상엔요, 돈을 버는 자와 돈을 벌지 않는 자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들마저 콕플레이를 해서 부자가 되면요, 정작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부자는 우리만 부자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수익 재원이 뭔지, 그 보상의 재원이 뭔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왜 주는지, 세 번째, 그렇게 주면서 과연 회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상 하나 보셔야 이 사업의 배경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려면은 미국 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앞으로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 갑질을 경험했다. 이거 어제자 뉴스예요. 어제자. 전자책 가격이 20에서 40% 인상이 불가피하다. 왜? 구글의 갑질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것이요,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도 피해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꼼짝없이 끌려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디지털 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가장 큰 공급자가 재밌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만든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K-웹툰, 게임, 전 세계 1, 2, 3위가 다 한국 업체예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 세 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자그마치 55%. 요 네 분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킹덤이란 드라마 보시나요 혹시? 예, 안 보세요? 연세가 드신 거야. 예. 킹덤이란 드라마 안 보시면 저하고 연식이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 드라마 안 좋아해요. 좀비 드라마라서. 그런데 젊은 층들은요. 킹덤 1의 히트에 의해서 킹덤 2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킹덤이 조선시대 좀비 드라마인데 거기에 갓을 쓰고 나오고 호미를 들고 나옵니다. 거기서 드라마를 보고서 조선의 한국의 모자가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가리겠다 그래서 아마존에서의 매출 1등을 기록을 합니다. 호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K 콘텐츠의 위력이에요. 예. 웹툰은 일본 웹툰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한국 네이버 웹툰이 카카오와 같이 일본 웹툰을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만큼 한국이 만들면 전 세계 탑이에요. 이건 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몰라요.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라든가 외국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글로벌 유저한테 매출을 올리고 장사,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예, 구글 플레이, 넷플릭스, 애플 스토어에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요. 아까 보신 것처럼 30% 이상의 고수수료를 무조건 떼가고 내가 올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운이 되고 얼마나 매출이 되는지 다 비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해야 청구를 해야 돈을 간신히 주고요. 이 돈이 왜 나왔느냐고 물어봐도 기업 비밀, 영업 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만든 컨텐츠를 구글에 올린다고 해서 얘네가 저작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기술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현금은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없어가지고 음악을 듣고 싶고 드라마를 보고 싶고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결제를 못하니까.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3분의 1, 카드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요. 카드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웃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결제의 한계성이 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은 위변조가 안 되죠. 불법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중앙화나 갑질이 안 됩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돼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고 그리고 즉시 정산이 돼요. 내가 게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KOK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다운로드 받고 과금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글 같으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돈 주세요 해야 돈을 주는데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에 의해서 그 즉시 나한테 정산해서 들어옵니다. 신나죠. 그리고 수수료도 5 내지 10%만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자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가격이 내려올 수 있겠죠.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것이 됩니다. 자, 이 플랫폼은 누가 만들었느냐? 최고의 전문가 집단. 제가 누가 만들었느냐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실체와 정체가 있다 손치더라도요. 대부분의 사업이 다단계꾼들이 만든 거예요. 과거에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의 무슨 직급자 출신이 만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림은 좋아요. 금융다단계예요. 금융다단계. 금융다단계. 다단계를 하는데 과거의 물류를 가지고 금융으로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네트워크를 할 것 같으면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판매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지? 자, 모든 사업들은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 나온 것보다 오늘 나온 게 더 좋고, 오늘 나온 것보다 내일 나온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마케팅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 마케팅이 광고, 일반 마케팅이냐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방판이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건요. 변호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무슨 박사가 됐든 콩나물 가게 장사가 됐든 붕어빵 장사가 됐든 내 콩나물이 내 붕어빵이 내 의료 기술이 더 좋아
라고 새로운 소비자, 유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기존의 사업은 A라는 화장품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B라는 화장품을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냈으니까 이걸로 좀 바꿔봐. 이거였는데 우리 사업은 기존에 K 콘텐츠를 쓰고 있었어요. 좋아했어요. 매니아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Y 콘텐츠로 내 콘텐츠로 바꿔봐. 이게 아니고 그냥 K 콘텐츠 써. 그런데 구글 플레이에서 돈 내고 쓸래? 콕 플레이에서 돈 벌면서 쓸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콕 플레이는요,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만 되면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 잘하죠? 네. 예, 어떠한 플랫폼과도 교류가 가능하고 제휴가 가능하고 우리가 유저 수만 많아지면요. 우리 자체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플랫폼들이 우리의 유저를 따먹기 위해서 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무릎 꿇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떠한 플랫폼과도 제휴가 가능하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자, 이 플랫폼에는 드라마, 예능, 게임, 웹툰 이것을 가지고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이 안에 구글과 애플과 넷플릭스, 유튜브를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알리바바와 아마존까지 집어넣은 최초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운영을 하겠다. 아마존, 알리바바까지 집어넣었다. 쇼핑, 온라인 쇼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종류의 그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있어요. 피드. 자, KOK를 믿느냐 안 믿느냐. KOK가 어떤 회사예요? 물으신다면요. 말씀하지 마시고 회원 가입시켜주고 무료 회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드가 열람이 됩니다. 피드가. 이 피드를 3번 이상 보세요. 이게 2년간의 역사가 여기서 다 나와요. 이건 거짓말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예.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고 역사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KOK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역사고요. 우리의 방향, 좌표를 알려면요. 백서를 3번 보면 돼요. 백서 보면 어려운 용어들 많은데요. 그래도 3번 정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은 알 수 있어요. 예. 콘텐츠 빈약합니다. 근데 콘텐츠는요, 우리의 유저 수에 의해서 지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제대로 된 플랫폼, 아니, 일반적인 플랫폼, 상식적인 플랫폼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면은, 여기에 콘텐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유저가 들어와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서 이익이 나서 수수료를 나눠 갖는 게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콘텐츠가 안 들어오죠. 왜? 유저가 없는데 콘텐츠가 왜 돈 내고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니네는 구글에다 30% 내는데 우리가 5%만 받을게. 우리가 유저 많이 구해올게. 니네가 들어오면 유저가 들어올 거야. 이런 늘 콘텐츠 공급자들이 돈 내고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광고주들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유저들이 없으면은. 왜 우리가 들어가니? 유저 모아놓으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저를 먼저 모으는 게 우선이지 컨텐츠를 먼저 넣는 게 우선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거 거의 다 사온 거예요. 투자해서. 그럼 플랫폼 사업자가 언제까지 사올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 거예요? 지들이 무릎 꿇고 돈가방 들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구색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쇼핑몰 지금 매출 엄청 나오고 있어요. 쿠팡하고 비슷해요. 최저가예요. 최저가면 사시면 돼요. 예. 사시면 또 혜택이 있어요. 마일리지 같은 혜택도 있고. 예. 앞으로 이것이 오픈마켓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제품을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산 제품이 마케팅과 광고 비용 안 들이고 전 세계 지구 반대편으로 팔려나갈 수 있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품을 한국으로 사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할 겁니다. 어쩌면요, 이 쇼핑몰 이거 하나만도 아마존, 알리바바를 대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갑 기능이 있고, 지갑 기능만 있으면은 여기선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지갑에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스테이킹, 채굴에 참여를 하셔야
채굴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확장이 되거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로 참여하는 순간 네트워크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하고 우리 똑같아요. 코플레이라는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채굴 형식으로 참여를 하니까, 스테이킹을 하니까 우리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셨어요. 기여한 만큼 보상으로 콕토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와 쇼핑, 콘텐츠, 금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을 하려면은 콘텐츠가 들어와야 되고 유저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얘들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카카오가 성공한 기업이죠. 카카오가. 그죠? 카카오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죠? 우리가 왜 카카오에 들어갔죠? 무료 문자 때문에 카카오에 들어갔잖아요. 벌써 10년 넘었어요. 예. 무료 문자 20원 아끼려고 카카오에 들어갔는데 무료 문자를 쓰다 보니까 카카오가 2년 반을 무료 문자 서비스를 하면서 3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가 아니고요. 투자를 한 거예요. 카카오에서는. 네, 프로모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니팡 게임을 딱 떨궜죠. 500원인가 1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게임 머니가 떨어져요. 게임 머니가 떨어지면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왜? 게임이라는 건 중독성이 있어요. 드라마도 똑같고 영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게임 머니를 사든가 친구 초대를 해야 돼요. 게임 머니가 뭐였어요? 그 빨간 하트였죠. 빨간 하트. 이 빨간 하트를 얻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사든가 친구 초대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가 노린 것이요. 바로 이 점이었어요.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친구 초대를 할 것이다. 이게 적중한 겁니다. 사방팔방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없이 그냥 우리나라 전국이 친구 초대 그냥 하트를 날렸어요, 그때. 그래서 무료 문자를 사람을 이만큼 모은 데다가 하트로 그 게임 머니를 사람을 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의 카카오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사람을 먼저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업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얹힌 거고요. 쿠팡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흑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인데 성공했다고요? 적자인데? 사람을 많이 모아서 성공을 했다. 한국 같으면요, 증시 상장 안 됐을 거예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독특한 그 상장 모델, 차별 어쩌고저쩌고 한 주만 갖고 있어도 29주를 인정해주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상장이 안 됐을 거라는 이유는 이 쿠팡이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적자가 4,600억도 아니고요. 4조 6천억이에요. 6년 동안. 작년에 7천억의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더니 100조를 기록합니다. 100조는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00조예요. 그 다음에 2등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근데 아직도 적자예요. 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뭘 하고 있냐? 유통으로 사람을 모았죠. 유통으로 어떻게 사람을 모았어요? 혜택을 준 거예요.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배달해줘요. 그리고 반품해가라면 두말의 여지 없이 반품해갑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 수 1,500만 명, 진성 유저 500만 명, 유료 회원수가 500만 명이에요. 이 충성 높은 500만 명이 이들을 상대로 해서 쿠팡 플레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쿠팡 이츠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 아니라 이게 사업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딴 걸로 어떤 혜택, 베네핏을 줘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씩 수익 모델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입니다.
우리 이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다. 우리 디지털 콘텐츠도요. 사람이 몰려있으면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되고 기술력이 되고 돈이 되는 거고 콘텐츠가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광고주가 알아서 들어오고요. 콘텐츠가 많아지면 사람이 많으면 콘텐츠가 알아서 들어오게 되고 콘텐츠가 많아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많아지면 또 다른 콘텐츠가 들어오는 그런 것에 제1순위는 뭐예요? 사람을 모아놔야 된다. 사람을. 그러면 된다. 얘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사람 많아서. 사람 숫자 때문에 돈을 벌고 독일 회사에 팔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광고 마케팅 할 돈으로 구전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콘텐츠는 광고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이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요. 두 번 다시 제조 원가가 안 들어가요. 보통은 원료 가격이라든가 인건비가 또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조를 다시 하려면은. 디지털 콘텐츠는 제조 원가가 다시는 안 들어가고요. 재고 부담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썩어 문드러지질 않아.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중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도박성까지 있어요. 갬블성. 거기다 선정성이 있습니다. 15세 미만 애들 게임해 보면요. 이래요. 이게 1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카드질을 하게 되고 사람의 주머니 돈을 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디지털 콘텐츠예요. 예.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판매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다단계 아닙니다. 다단계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법률에도 다단계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합법이니 불법이니 그것은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3단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린 다단계 판매가 아니에요. 근본이 틀립니다. 우리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그냥 오지랖 넓히는 아까 카카오에서 나온 얘기처럼 친구 초대의 개념이에요. 리퍼럴 마케팅입니다. 리퍼럴 마케팅이 뭘 파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켓컬리에 친구 초대하면 5,000원 줘요. 어떤 거래소도요. 친구 초대하고 친구 소개하면은 뭐 줍니다. 디지털 포인트 주고 암호화폐도 주고 그래요. 구글도 이걸로 시작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이걸로 시작했고 모든 글로벌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다 누군가 고객을 소개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면은 보상을 줍니다. 리워드를 줍니다. 우리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뭘 팔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받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명의 개척자를 양성을 하겠다. 이 개척자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파트너죠. 이 프론티어 다음에 이제 컨슈머가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나옵니다. 프론티어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도 소비를 해야 돼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저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사람들. 지금 우리 프론티어 보고 회사에서 매출해 주세요, 게임해 주세요, 쇼핑해 주세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KOK 플랫폼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켜 주시고 미개척 국가에 KOK 깃발을 꽂아 주시면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친구 초대하면 보상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매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출은 여기서 합니다. 나중에. 왜? 이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K 콘텐츠 매니아들이거든요. 구글과 애플과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매니아들. 아직 2단계까지 안 갔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빨리 가기 위해서 탑티어 거래소에 세계 유수의 홀더들은 다 세계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업비트 빗썸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업비트 빗썸에 지금 상장을 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린 처음도 글로벌이고 지금도 글로벌이고 앞으로도 글로벌입니다. 네. 자, 우리 프론티어가 KOK를 알리는 데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요. 전 세계 토큰 매니아들, 암호화폐 매니아들이 다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매수세로 바뀌어버리고 나중에는 채굴 멤버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다행히도 행복하게도 한국에서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지금 큰 기회를 얻었느냐, 행운을 얻었느냐. 제가 외국 파트너들하고 줌 미팅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하고요. 동남아시아는 저녁에 하고 또 호주도 하고 그러는데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외국을 다녀봐서 교포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겪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교포 사회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우리 한국의 특이한 정서 문화도 있고요. 그런데 이 똘똘 뭉치다라는 게 다 다단계로 뭉쳐버렸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하는 것마다 거의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더 안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KOK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캐나다에서 육성분, 세계 10명밖에 안 되는 10명 중에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럼 육성이 나왔다는 그 밑에 5성이 즐비하다는 얘기거든요. 다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고 엄청난 돈을 벌고 특히 한국에서 나온 K 컨텐츠를 가지고 한국에서 나온 블록체인,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K 컨텐츠를 알리는 사업을 하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애국심까지 생긴다고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캐나다에서 오신 켈리박 오성께서 승급식을 여기서 하십니다. 이젠 거꾸로 됐어요. 미국에서 전달받고 앞에 분들 오셨거든요. 켈리박이 왜 왔느냐 하면 승급식 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기 파트너들 후원해 주려고 왔어요. 야, 아차하는 순간에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지금 KOK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왜? 130개국에 퍼져 있어요. 진성 유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세계 초인류 강대국 미국. 미국에서의 경제 중심지 뉴욕. 뉴욕에서도 어디예요? 맨하탄. 맨하탄에서도 타임스퀘어에 우리 KOK의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KOK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는 어찌됐든 돈을 벌어요. 왜? 그분이 게임을 하든 안 하든 광고를 보든 안 보든 쇼핑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국제 기준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1인당 월 100불 정도의 기본적인 부가가치가 무조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는 사람을 모아서 그 보상으로 주는 재원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재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속도의 한계를 넘은 MDL 100만 TPS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비자카드가 갖고 있는 속도입니다. 1초당 2만 건을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서는요. 일반 데이터베이스로는 2만 TPS가 나오는데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 이오스 체인이에요. 3,000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플이 1,500 TPS. 우리가 좋아하는 이더리움은요. 20 TPS. 이제 이더리움 2.0이 나오면서 2만 TPS를 목표로 한다는데 그건 목표를 하는 것이 실제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3만 TPS까지 확보를 했고요. 비트코인은 7 TPS밖에 안 나와요. 블록체인 기술은요. 확장성에서 너무너무 더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재단과 콕플레이가 합쳤다. 우리는 블록체인 업계의 카카오와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콕플레이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에 인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 제대로 잘 설계된 토큰 이코노미의 회사와 강력한 유저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세계 최강의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젠 무적이에요. 천하를 호령을 할 겁니다.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콕플레이의 양질의 컨텐츠와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미디움의 합작이다. 콕플레이는 글로벌 인기 컨텐츠를 중심으로 고성능의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으로서 컨텐츠 플랫폼 업계 도약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 얘기잖아요. 어찌됐든.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예. 자, 콕플레이 자체가 호랑이였어요. 거기에 믿음이란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제 콕플레이 재단과 미디움 재단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운영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할 텐데 이게 요 선릉 요 위에 있는 미디움 재단의 본사 사옥이에요. 대로변에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말씀드리면요, 또 거기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못 들어가세요. 철저하게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치시면은 다 나와요. 주소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걸 또 가셔가지고 내가 여기 투자자인데 또 술 한잔 드시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하여튼 대로변에 학동역에 있고요. 의장이십니다. CEO. 이런 분들이 지금 미디움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점.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알고 있는 과학과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거나 어떤 사회에 상용화됐을 때 그 기술의 구조적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이념을 벗어나지 않은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려면, 즉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만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용화,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 이념을 저해하지 않은 방식의 그러한 속도가 나와야만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 세계의 상용화, 산업 전반에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결정. 그 다음에 보안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트릴레마, 세 가지의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보안성과 무결성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확장성, 속도예요. 아무리 보안이 좋고 아무리 컨텐츠가 많아지고 아무리 유저가 많아지고 모든 산업이 블록체인화 된다 하더라도요. 결국엔 블록체인 성능, 속도가 따라주지 못하면 답답해서 못 씁니다.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냈는데 우리의 한국에 있는 미디움 기업이 하드웨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MDL이라는 미디움의 기능이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공인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의료 자료라든가 모든 기업들이 미디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미디움이 어떤 마케팅까지 하느냐? 세계 5,000개 기업에 무료로 뿌려대요. 우리 기술 한번 써봐.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써봐. 공짜로 줄게. 진짜거든요. 그러면 좀 더 높은 기술 보내줄게. 계약하자. 이런 마케팅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도로공사, 조폐공사, 국가기관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합니다. 자, 미디움에 대한 언론 발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다 좀 찾아보세요. 자, 블록체인 솔루션이 국제 공인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했다는 얘기, 미디움이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한다고 약 보름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죠. 이제 MD페이, 우리나라 삼성페이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은행과요, 한국의 은행을 상대로 해서 무역금융을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틀을 짜고 있어요. 그 틀을 중간에서. 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재단에 방문을 해가지고 리더들이 들었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 나온 은행의 이름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행들이에요. 그것을 중간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다. 그런 과제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제 나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움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콕플레이 인수했다. 더나인 컴퍼니 지분을 취득했다. 이 더나인 컴퍼니는 우리 콕플레이가 제휴사였어요. 예,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마케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 130개국의 마케팅이 프론티어가 나가 있으니까 무인 판매기 키오스크를 내가 설치를 하거나 누구한테 소개를 하면은 거기서 누군가가 와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콕으로 KOK로 결제를 했을 때 피지사 수수료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따박따박 결제할 때마다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업을 우리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랬더니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 되는 사업이다. 우리가 MD페이,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움이 모기업이고 콕플레이, 더나인 컴퍼니가 자녀 회사가 됐어요. 형제, 자녀, 부모 자식간이 됐습니다. 자, 미디움은 이제 콕플레이의 플랫폼을 운영 개발을 하게 되고요. 미디움 네인넷이라는 것은 우리 콕체인하고 미디움 체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메인넷이 곧 발표가 돼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제 이거 보고 처음 알았던 얘기인데 우리 콕플레이의 킬러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게임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완료로 돼 있습니다. 완료로. 저도 이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꽃은요, 끝장판은 메타버스예요. 왜? 가상현실은 반드시 블록체인 또 가상화폐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모든 기업들이 다 메모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한 두 발 앞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고 거래소까지 뭐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하여튼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렸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발표를 해드렸고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재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대로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정리를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디움이 공급하는 솔루션은 SK, LG, 삼성,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에 다 있고요. 저희가 2주 전에 미디움 본사에 가서 김판정 의장님과 우리 최영규 박사님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소개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뺏기고 보안각서를 쓰고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요. 찍은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진 한 장 건졌어요. 우리가 방문했던 것은 전 세계 프론티어를 대신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PD에 정돈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디움이 가세가 되면서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하면서 우리의 마일스톤에는 이제 속도와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탑재가 될 건데 이거는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진행했던 마일스톤 1기 로드맵이죠. 어떤 회사가 로드맵대로 간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로드맵보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얘기예요. 100% 달성하고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거. 지금은 마일스톤 2기가 진행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로드맵, 마일스톤을 발표를 하는데 AI론과 FX 거래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거고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전 세계에서 메신저가 글로벌 메신저가 한 5개 됩니다.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텔레그램, 위챗. 근데 어떤 것도 실시간 언어 번역이 안 돼요. 다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자기가 불편합니다. 라인이 실시간 언어이 번역이 되는데 라인은 일본만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칭입니다. 콕톡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가칭 콕톡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언역이 보는 자동 번역이 되는 메신저를 개발을 해서 내놓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먼저 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야 구글에서 콕톡 다운받아 아니면 링크 보내줘가지고 이걸로 대화하자. 되게 편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는 콕플레이와 미디움에 대한 신인도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비동기 SNS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메타버스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고 자기의 근황 그 다음에 잘 있니 뭐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의 시초이자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리고 오픈마켓이 아마 연말쯤 하반기에 열릴 것 같고요. 가상도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3차 마일스톤이 6월 달에 발표가 될 거예요. 영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이 내용에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건 다 공개가 됐고요. 컨텐츠가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편의 기능, 검색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죠. 지금까지 있던 컨텐츠는요, 사실 구색 맞추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면 검색도 해야 되고 보기 좀 편해야 되겠고 그런 기능 등이 달라질 거고 오프라인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토큰은요. 팔기만 팔았지. 돈 받고 팔기만 팔고 이것이 상장되면 얼마가 될 거라고 해놓고 다 사기쳤단 말이에요. 왜 상장되면 왜 떡락이 됐어요? 파는 사람만 있지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토큰의 생태계 사용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용처를 위해서 오프라인 사용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 많이 만들어내요. 자, 땡땡땡땡땡 국가 홈쇼핑 3개 채널에 콕토큰이 사용이 됩니다. 그 옆에 국가 땡땡땡땡 국가의 호텔과 카지노에서 콕토큰이 기축통화로 사용이 돼요. 칩을 토큰으로 우리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죠? 돈하고 똑같다. 돈으로 그들이 인정을 해줬다. 홈쇼핑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지금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쇼핑몰 열릴 때 그들이 토큰 준다니까 토큰 안 받았어요. 무슨 토큰을 주냐고. 돈 주세요. 그래서 원화를 결제해 주세요. 우리 플랫폼은 어떤 거든지 들어올 때 광고주가 들어오든 콘텐츠 업자가 들어오든 현금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돈을 안 받아요. 무조건 콕토큰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는 것도 콕토큰을 줘야 되는데 아니 이 상품 제공업자들이 콕토큰을 안 받았어요. 왜? 못 믿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줬대요. 근데 지금은요. 콕토큰으로 주세요. 콕토큰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 왜? 이걸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콕토큰을 사용을 하게 되고 계속 거래소 상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발표가 될 거예요.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은 진짜 증강현실에 의한 메신저가 나와요. 증강현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켓몬 아시죠?
포켓몬을 가지고 증강현실이라 그래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물에 딱 비치면 그 사물에 대한 모든 것과 그 사물을 즉시 살 수 있고 뭐 하여튼 무진장 많은 기능들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기존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기술은 그 정보를 일일이 사람이 입력을 해야 돼요. 미디움에서 개발한 건요. 생뚱맞은 거를 갖다가 들이대면요. 그냥 다 나와요. 빅데이터가 저장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예, 서비스 이름이 머지입니다. 예. 서비스 이름이 머지고요. 앞으로 머지리지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머지리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점에서 그 상점이 암호화폐를 받는다,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더리움을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암호화폐가 실생활 결제 도구로 사용이 되면은. 그런데 이게 속도가 이더리움 한번 결제하려면 내가 물건을 10만 원어치 사는데 이더리움 결제하려면은 10만 원어치의 이더리움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가스비가 들어가잖아요. 몇만 원의 가스비가. 예? 거기다가 가스비 주고서라도 빨리 결제되면 모르겠는데 결제 속도가 하세월이야. 그럼 이거 답답해서 결제 되겠어요? 미디움이 이걸 해결해냈어요. 뭘로요? 이더리움, 이더체인 그냥 써. 바꾸란 얘기 안 해. 그냥 써. 근데 그 이더의 앞자에 M자만 딱 붙이면 순식간에 결제가 되고 전송이 되고 수수료도 10원 내지 100원에 끝납니다. 이름하여 미디움 브릿지 서비스입니다. 네. 더 이상 말씀드렸다면 제가 재단에서 혼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아요. 이제 진짜 커뮤니티와 안정된 플랫폼과 기술력이 합쳐지니까 왜 그러냐면은 콕플레이는 커뮤니티가 확보가 됐어요. 완성을 했어요.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요. 미디움은요. 기술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데 이 기술과 컨텐츠를 갖다가 풀어낼 플랫폼이 없었어요. 둘이서 딱 맞는 궁합이 돼버렸던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했다.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만든 아바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미래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메타버스는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입니다.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 내 캐릭터로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래픽 처리 기술. 자, 이 메타버스 2번, 3번 반복을 해도 모자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는데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편할 거예요. 비트코인 놓쳤다면 메타버스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놓쳤다면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강남역 사거리에 10억 들여서 치킨집 하지 말고 메타버스에다가 50만 원 들여서 치킨집 내라. 훨씬 더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 투자 대비 크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호텔왕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호텔왕 게임은 우리가 회사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 바보 아니거든요. 그 호텔을 지어야 돼요. 콕토큰을 받아서 호텔을 짓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미 다 지었어요. 분양이 다 끝났어요. 전 세계 8만 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나와요. 콕으로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을 하려면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노가다를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아니면 저처럼 관리인, 청소부를 쓰게 됩니다. 저는 청소부 쓰는데 관리인 쓰는데 한 달에 850만 원 들어가요. 예, 봉급 주는데. 봉급 안 주면 일 안 해요. 내가 들어가서 대신 또 청소해야 돼.
이 청소가요, 어떤 거는 4시간마다, 6시간마다, 8시간마다, 12시간마다, 24시간마다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되면 호텔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똑같죠? 똑같아요. 청소하면은 수익이 나와요. 그럼 그 수익을 가지고 꺼내서 거래소에 갖다 팔면 수익 실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게임이었거든요. 가상세계에서 내가 콕토큰을 가지고 게임을 한 거예요. 게임을 한 건데 현실 세계에서 실제 수익으로 온다. 거기다가 이 호텔이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내년 초에 이 베타 서비스를 합니다. 은행이 들어서요. 이 안에. 지금 부동산은 들어섰고요. 은행이 들어서면 이 호텔을 갖다가 담보로 맡기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 호텔에서는 아바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카지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처음에 지금 말리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말리부 호텔 5층짜리 하나가. 지금 얼마예요? 2,500? 3,000? 예? 4천만 원까지 갔어요? 제가 두바이 호텔을 지을 때요, 만콕이었어요. 만콕. 그때가 0.14달러 아니면 0.17달러였거든요. 지금 10만 콕일 거예요. 자, 0.14에서 0.17이었으면 17,000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10만 콕인데 얼마예요? 1.2달러잖아요. 1,700만 원짜리가 1억 4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수익은 계속 받아요. 이게 뭐예요?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남역 이 테헤란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빌딩 없잖아요. 언제 지어요? 언제 돈 벌어요? 아니요.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에 들어가려면은 호텔 한 게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호텔을. 그러니까 호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겁니다. 메타버스 공부 많이 하세요. 자, 이제 토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최근에 변경된 백서에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5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50억 개를 발행을 해서 15억 개, 마케팅으로 30%를 하죠. 15억 개만 세상에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서에 있는 내용은 꼭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저저번 주에 상장이 됐죠. 그전에는 한때 세계 1위인 비트렉스, 미국 거래소죠. 그 다음에 한국의 빗썸의 자회사인 빗썸 글로벌, 그 다음에 중국의 중비거래소의 자회사인 중비 글로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회사들도요, 세계에서 이름나 있는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이 ZBG 우리가 상장할 때 세계 8위였어요. 지금 순위가 좀 밀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중비예요. ZB 거래소입니다. 그 거래소는 중국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비 거래소의 글로벌. 국제 거래소가 GBG고요. 빗썸 거래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국제 거래소 아니에요. 글로벌 거래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래소예요.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빗썸의 국제 거래소가 빗썸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상장을 한 거고요. 한때 세계 1인 비트렉스. 예.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가요, 비트렉스 시스템을 그대로 사온 거예요. 지금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기술 제휴 계약을 이제 끝냈습니다. 네, 마감을 했죠. 업비트가 이거 시스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쿠코인에 상장이 됐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한때 세계 1위, 10대 메이저 글로벌, 지금은 아닌데 여기는요, 지금 살아있는 세계 랭킹 5위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 자기네들의 공식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세계 5위에 들어섰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태계라든가 커뮤니티 능력, 앞으로의 발전상 비전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러한 레퍼런스가 있다면은, 자, 세계 1위에서 4위가 바라보는, 거래소가 바라보는 거, 그 6위에서 10위권에서 바라보는 KOK, 이건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올해 안에 엄청난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고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 러시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 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난리가 났죠. 국내에서 업비트, 김치코인, 그죠? 김치코인이 뭐죠? 국산 코인.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고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김치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코인 맞아요. 우리는 뭐 본사가 이제 외국에 있지만 어찌됐든 한국 사람이 만든 건 맞아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콕 토큰을 가지고 김치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싸대기를 때려주셨어요.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하면 까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 소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각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느냐,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을 주고 회사한테는 어떤 이득을 주느냐,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아시게 되면 이제 보상의 재원, 수익 재원이라든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훤히 잘 아시게 되고, 회사가 왜 이러한 막대한 보상을 주면서 어떤 이익을 갖고 가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할지 이게 가다가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죠? 초창기에는 리스크가 큰 겁니다. 리스크가 크면은 많이 보상을 해주면 돼요. 자, 카카오에 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쿠팡에 왜 들어갔다고요? 뭔가 혜택을 주고 베네핏을 주니까 들어갔잖아요. 자, 들어와. 유저들 들어와. 참여해. 근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많이 준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면 우리는 광고 활동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드린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회사로 봐서는 비용이에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궁극적으로는 뭐죠? 이게 토큰의 공급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토큰은 몇 개 공급한다 그랬죠? 15억 개. 15억 개. 토큰의 공급량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이고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10년 전에 50개, 25개, 12.5개, 6.25개 채굴되죠. 지금 앞으로 3년 뒤엔 3개밖에 채굴 안 되고 또 4년 뒤에는 하나 반밖에 채굴이 안 돼서 2030년이면 채굴량의 99%가 완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채굴 완료. 우리도 이것이 5년간 이렇게 돼요. 5년간. 그러면서 처음에는 12%, 9%, 지금 7% 주고 있죠. 앞으로 5%, 3%대로 또 계속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죠? 우리한테는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지만은 회사라 보면은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광고 비용을 줄이는 거죠. 처음엔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면서 시작 후 5년에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15억 개가. 앞으로 한 3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베네핏,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금전적인 혜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죠.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잔류를 해요. 왜? 계속 수익이 나오니까. 잔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유저 풀이 생기면서 컨텐츠가 들어오게 됩니다. 광고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거래소에서 수요가 일어나요. 왜? 그냥 못 들어오거든요. 돈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안 받아요. 콕토큰만 받아요. 수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이거예요. 유저 수가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생겨요.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콕토큰이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셔도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영업이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영업이익으로 이 비용, 보상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돌려막기가 아닌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아직은 충당할 수 없어요. 아직은 프로모션이에요. 그럼 뭐예요? 돌려막기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유저가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죠? 이더든 비트든 테더든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게 돼 있죠.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면 이 안에서는 US 달러 개념으로 가치가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절반 정도는 그 암호화폐로 갖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상승이 돼요. 자, 우리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정작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토큰을 줘요. 토큰은 제조 원가가 없어요. 뭐야? 받는 건 돈을 받고 주는 거는 포인트를 주고 있어.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런데 이 토큰이 말이죠. 우리가 거래소로 내다가 팔면은 가치가 형성이 돼요. 회사가 사주나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사는 거예요. 컨텐츠 공급업자가 사기도 하고요. 또 광고주가 또 사기도 하고 다른 플랫폼이 들어오기 위해서 또 사기도 합니다. 왜? 들어오려면 콕토큰이 있어야 되니까. 회사가 사주고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가 커지니까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15억개가 끝나요. 15억개 끝나자마자 회사는 회사 보유분, 소각용으로 보유분 35억개를 채굴을 합니다. 앞으로 3년 반 뒤에 채굴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것은 다 걷어가지고 소각을 하죠. 4번 소각했어요. 한 6천만 개 소각을 했는데 소각할 때 수량과 금액은 그때그때 다 블록체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100만 개 소각을 했죠. 얼마에 소각했죠? 1.1달러. 1.1달러에 100만 개를 소각을 했으면요. 앞으로 100만 개를 똑같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왜? 시장에 15억 개를 유통시키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개는 어디서 나와요? 회사가 소각용으로 보유한 35억 개 중에 100만 개가 나와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소각할 때는 걷어서 소각할 때는 1.1달러로 갖다가 돈을 들여서 버렸는데 갖다가 공급할 때 갖다 공급하는 방법은 뭐예요? 거래소에 갖다가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 때는 얼마를 받을까요? 지금 2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10배가량이 뛰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3년 반 뒤에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요. 10불만 따집시다. 10배. 10배만 따져도 35억 개 곱하기 10불 하면 회사는 35조 원의 자산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불이 되면은 350조가 됩니다. 회사는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돈 벌어주려고 사회사업하고 봉사하려고 기업이 탄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나 법정화폐에 의해서 네가 매출 얼마 했으니까 자, 그 제품값 얼마 주고 네 수당 몇 프로 주고 회사가 몇 프로 가져가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이잖아요. 법정 통화로 하는 거. 이 개념, 이 잣대로 우리 KOK를 받아들이면은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KOK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또 하나 말씀드리죠. 자, 5월 21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토큰을 던지게 돼 있어요. 갖다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신 분들이 제가 그렇게 방송에 대고서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우린 절대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도 고객센터에 무진장 많이 문의를 집어넣나 봐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아유 너무 같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거 안내 안 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내를 다 했거든요. 가격 방어가 아니라 가격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게 됐죠. 이제는 현실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왜 떨어지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코인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저거 회사가 MM 자금으로 지금 방어하는 거야.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은 뭘 좀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가 뭘 좀 아는 것 같죠?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왜? 기존 회사들은 다 MM 자금으로 가격 방어를 했거든요. 인위적으로. 근데 그것은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구조로 그것이 방어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네. 자, 밖으로 빼냈어요. 거래소에. 밖으로 빼냈어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1.2달러인데 많이 팔다 보니까 매수세가 작다 보니까 1달러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이걸 갖다가 플랫폼에 집어넣으면 내가 0.2달러는 내가 돈을 벌죠. 벌죠. 호텔을 사도 싸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갖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 회복이 안 돼. 제가 사도 산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사도 산다 그랬는데요. 회사가 먼저 사갈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저도 걸어놨거든요. 회사가 더 좋은 가격으로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럼 회사가 방어하는 거네? 아니요. 100%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의 원리예요. 내가 사서 플랫폼에 집어넣는 것은 1달러짜리 사서 집어넣으면 1.2달러가 되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내가 집어넣는 거죠. 맞죠? 회사는요, 종전에는 1.2달러로 교환이 됐었어야 돼요. 교환을 해줬어야 돼. 플랫폼에서. 그런데 거래소에서 1달러로 사드리면은 1달러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종전에는 교환해준 거는 갖다가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보유를 할 수가 있어. 1달러짜리를. 1달러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3년 반 뒤에 소각한 만큼을 갖다가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 공급하는 대상이 35억 개인데 35억 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요. 그리고 큰 손의 지배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 토큰을 잘못 관리하거나 제대로 토큰 설계를 못하면요, 큰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제가 이 재단의 임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 바닥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그건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업이에요. 이미.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행동? 자발적인 행동. 내가 친구 초대를 했어요. 친구한테 소개만 한 거예요. 친구가 스테이킹 하던 참여를 하던 자발적인 행동. 왜? 본인이 끌리면 해. 하면은 우리 네트워크가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커지니까 보상을 줄게. 뭘로 보상을 줘요? 돈이 아니라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토큰 이코노미예요. 콕플레이는 이 두 가지 단어만 알면 돼요. 그럼 프로토콜 경제는 뭐냐? 플랫폼에다가 토큰 이코노미를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플랫폼에다가. 자, 우리 경제의 흐름은요. 중앙화 경제, 뭐 삼성, 뭐 한화, LG 이건 중앙화 경제예요. 그 다음이 공유 경제, 뭐 이렇게 해서 플랫폼 경제라고 나왔죠. 지금이 플랫폼 경제예요. 앞으로는 프로토콜 경제로 바뀌어 나가는데 플랫폼의 명암은 뭐예요? 공급하는 사람들도 우리 소비자들도 플랫폼 성공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어요. 카카오톡 우리가 기여했고 배달의 민족 우리가 기여했는데 돈은 누가 벌어갔어요? 얘네만 벌어갔어요. 이게 플랫폼 경제의 폐단이고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에다가 토큰 이코노미를 블록체인을 집어넣고 결제 수단을 토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에다가 토큰 이코노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을 사 먹으려면 배달 토큰이 있어야 돼. 그러면 배달 토큰은 어디서 나와? 거래소에서 사야 돼. 수요가 생겼어요. 가격이 오를 수요가 생겼죠. 그러면 치킨 값을 결제를 했어. 토큰으로. 그러면 치킨집은 플랫폼 사용 수수료로 토큰 주고
배달료로 토큰 주고 닭집에 원료 가격으로 토큰 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토큰이 싫어. 그럼 갖다 팔겠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걸 가지고 토큰 유동성 공급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것과요. 이 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돌고 해서 유통량이 많아지면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더 가치가 커집니다. 이러면서 수요가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커져요. 그런데 닭집만 들어왔다가 치킨집도 들어오고 순대집도 들어오고 피자집도 들어와. 나만 쓰다가 우리 와이프도 쓰고 우리 딸도 쓰고 여러분들도 써. 그럼 생태계가 점점 더 커지죠. 그런데 토큰의 수량은 탈중앙화된 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고정돼 있다 그랬죠. 수량은 고정돼 있는데 수요자가 늘어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처음에 이 사람들은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그런데 갖다 팔다가 남은 토큰을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갖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콕 토큰을 갖고 있어요? 갖다 팔아요?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배달의 민족을 쓰지 않는 야나도 쓰는 사람도 배달 토큰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킨집 좋아지고요. 닭집도 좋아지고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도 좋아지고 소비자인 나도 좋아지고 플랫폼도 좋아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풀이하시는 박영선 장관도 계세요. 즉 플랫폼 경제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개념이고요. 이 프로토콜 경제는 디지털 협동조합의 개념이에요. 디지털 협동조합. 우리는 3년 전에 기획을 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좀 회자가 되는 용어가 프로토콜 경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 우리는 2019년에 시작할 때부터 2022년 초에 메타버스, 가상도시를 서비스합니다라고 발표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한 2발을 앞서갑니다, 저희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죠. 메인넷. MVP가 대공개됐다라는 것은 메인넷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요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테스트넷이 나옵니다. 테스트넷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메인넷이 나오는데 메인넷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 코인의 숫자가 약 10,000개 정도입니다. 10,000개. 그것도 CMC,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것만 10,000개고요. 등재되지 못했던 잡코인까지 하면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예요. 근데 이 10,000개 중에서도 자체 기술인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은 한 50개 내외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다 토큰이에요. 토큰. 남의 기술에다가 얹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50개 중에서도 실제 수익이 발생되고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메인넷은 약 15개에서 20개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량 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검증된. 메인넷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토큰이냐? 아니에요. 메인넷은요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개발 이후에 유지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근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넷이 있으면은 그냥 쓰레기 기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지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인넷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메인넷이라는 게 어떤 수익을 가져오느냐? 회사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콕토큰을 전송할 때,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가스비라는 걸 내죠. 왜? 이더 기술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게 작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걔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 돈을 다 우리가 도로 회수를 합니다. 이게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의 기술은 미디움 기술이 메인넷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세계 최강이에요. 남들도 우리의 기술을 그냥 막 갖다 씁니다. 오픈소스니까 막 갖다 써도 돼요. 자기네 프로젝트에 콕체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미디움 체인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자기네가 갖다 씁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한테 기술료 같은 가스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채굴이 다 끝나면 뭘로 보상해 주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 5년간은 채굴 보상으로 끝나고요. 5년 이후에는 자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거
컨텐츠 공급자가 갖고 들어오는 콕토큰, 코코인이죠, 이제 그때쯤이면. 그리고 광고업자들이 갖고 오는 코코인, 그리고 우리가 가스비로 벌어들이는 코코인, 이걸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타겟은 사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인데 콕토큰의 가치가 5년 안에 $100 도달하지 말란 법 없다. 자, 유통되고 있는 총 코인의 양을 유지하며, 이건 15억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래자와 사용자가 증가가 되며, 이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코인의 양은 고정을 시키고 거래자와 사용자를 증가시킨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더 많은 D앱,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게임, 블록체인 드라마,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얼마? 100불. 100불. 지금 1불인데. 근데 저는 0.14달러 때부터 모아놨다는 거. 그럼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1불에 콕토큰을 모아놨다면 100배잖아요. 저는 몇 배예요? 1000배예요. 저는 1000배예요. 맞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참여하시는 분은 분명히 한 10불에서 참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올해 상장 계획이 계속 있거든요. 돈 버는 방법. 우리가 플랫폼에서 버는 돈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돈 버는 3가지 방법이 따르잖아요. 돈 냄새를 맡아야 된다. 돈을 잘 굴려야 된다. 3번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상도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소설 상도에서. 우리가 플랫폼에서 콕토큰을 수익으로 받으면요, 이거를 꺼내서 거래소로 갖다 넣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죠. 자,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는 차이예요. 근데 속성을 알고 믿으세요. 속성을 알고. 자, 이놈은요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근데 답은 나와 있어. 내가 팔면 올라가고요,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져.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요 무조건 계단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주식을 하고 누군가가 부동산을 하고 누군가 코인에 투자하고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데 매일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투자처가 있다면 그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지금 얘는요, 비트코인은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우울하죠? 8천만 원에 산 사람. 저는 우울할까요? 우울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우울하지 않고요. 더 떨어져라 그래요. 더 떨어져라. 왜? 저는 언제 팔아도, 콕토큰을 언제 팔아도 저는 0.17부터 내가 모아놨기 때문에 최소 7배, 8배는 받잖아요. 1.2달러에 팔아도 이거 팔아서 이 떨어진 놈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언젠간 또 올라갈 거거든. 응? 그럼 또 이것만 모아놓으면 돼. 이건 자선적으로 자산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2배, 3배 가는 것은 시장에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 콕토큰이 10배, 20배 가는 것은 시장의 저항이 전혀 없다. 투자는 볼륨이 아니라 수익률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투자는 볼륨이 아니라 수익률이다. 이제 요것만 하고 맞추면 되겠네요. 다른 회사는 매출이에요. 우리는 사람 수예요.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보내요. 거꾸로.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남들처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10,000불 이상 투자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10,000불로 투자 제한을 걸어 놓으니까
만불 내가 넣고 만불 아주 그냥 뭐 판짜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특히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다계정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계정을 못하게 하니까 자꾸 숨바꼭질이 되는 거예요. 제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VIP 계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이실직고 해라. 이실직고 해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 계정에다 몰아넣어라.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줄게. 대신 다계정은 이제 다시는 안 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VIP 계정 10만 불 계정이 있는 거고요. 100만 불, 200만 불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회사가 다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워드 플랜에 보면은 매출을 안 따지잖아요. 스테이킹 볼륨을 안 따지잖아요. 그럼 뭐만 따져요? 사람 수. 300불짜리 스테이킹을 하던 300만 불, 3천만 불짜리 스테이킹을 하던 똑같이 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 300불짜리 이상 5명만 있으면 일성되는 거예요.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유지 마감 이런 거 없어요. 촌스러워요. 네, 이런 거 없습니다. 함정, 조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해바라기예요. 그냥 사람만 모아라. 사람만 모아라. 사람만 모아라. 예,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인쇄소득.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네트워크에서마다 다 떠들어대는 거. 된 적이 있나요? 된 데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업이든지 새로운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마케팅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말로 아메이에 있다가 다른 회사가 생기면 글로 갈아타요. 갈아타는데 새로운 제품이야. 아메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야. 아메이보다 더 나은 보상이야. 근데 나만 갈아타요? 사업자, 파트너를 데리고 와요. 파트너만 와요? 소비자까지 다 끌고 가요. 그러면 매출이 존속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어떤 인쇄소득이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인쇄소득이다? 아니요. 노동소득이에요. 접시 돌리기 사업입니다. 접시 돌리기. 인쇄소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쇄소득이래. 반문을 하시죠, 저한테. 아니, 콕플레이도 콕플레이보다 더 나은 사업이 나오면 글로 다 갈아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틀려요. 왜요?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인쇄소득이다? 이거는 사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한국 업체들 많아요. 이 그림 제가 만든 그림인데 이거 갖다가 따다 써요, 또. 말도 안 돼요. 왜 인쇄소득이 되냐면은 우리의 컨슈머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인은요. 이미 K 컨텐츠 매니아예요. 이들 보고 Y 컨텐츠로 바꾸라고 했나요? 그냥 K 컨텐츠 그냥 써. 그냥 쓰던 화장품 그냥 쓰세요. 이쪽에서 샀을래요? 이쪽에서 샀을래? 네가 유불리만 따져봐. 이겁니다. 어차피 보장된 매출 볼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것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Y 컨텐츠로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쓰던 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회사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15억 개. 회사는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콘텐츠를 늘리고 거래소를 상장시키고 생태계를 크게 만드는 거죠. 사용처를. 우리는 여기에 거래하는 자와 사용자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태계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거래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이 사업은 롱런할 수밖에 없고 토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순한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인 사람이 됐고 지방에 특강을 가면은 저하고 줄을 서려고 진짜 한 20m 줄을 서요. 아니 저 사진 찍으려고. 예. 이 사업의 본질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단 임원들을 믿었고 또 믿었던 배경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상한 짓을 아니면 나쁜 저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순수한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유행이도 재단이 열심히 일을 해줬고 저희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코로나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와 닿았다라는 거. 우리 리더들은요 수익의 1% 정도를 기부를 합니다. ADRF라고 이분이 이제 그 영화 뭐죠? 국제시장의 실존 인물이세요. 네. 독일 광부로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ADRF의 이제 명예회장님으로 협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기구가 그 우리나라 야학에서 출범을 해가지고 전 세계 28개국에 퍼져 있어요. 어려운 아동들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데인데 저희가 후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100불씩 스테이킹을 하게 합니다. KOK에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40개국에 퍼졌고요. 멤버 수가 엄청납니다. 몽골에서 요번 달에 몽골인 5성이 나오고 라오스에서 라오스 현지인 5성이 나와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기부하고 봉사할 만한 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보람은 이거인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 나이키는요, 우리 신발이 리복보다 훨씬 쿠션이 좋고 좋은 가죽 쓰고 이런 거 선전 안 합니다. 네. 할리 데이비슨이 우리 오토바이 성능 좋아, BMW보다 잘 나가 이런 거 선전 안 합니다. 나이키는 유명 선수의 열정과 그 인내와 끈기를 존경하는 광고를 내고요. 할리 데이비슨은 할리의 문화를 전달하는 사업을 해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KOK 문화, 한류,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블록체인 플랫폼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KOK 문화를 전달하면서 완전히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이 식민지에서 탈피를 할 것이고요. 그동안 MLM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과 상처와 외면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던 MLM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꿀 거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의 판을 송두리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참석을 하시고요. 참여하시고 하세요. 정말 이거는 기회입니다. 이 이상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년에 하셔도 돼요. 후년에 하셔도 됩니다. 아니 10년 뒤에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길 잘 닦아 놓을게요. 그런데요.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사람과 사용료를 내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파트너예요. 몇 년 뒤에 들어오시면 소비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자,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록입니다. 풀식장